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연히 국제무역을 포함한 세계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도 덩달아 멈춰버렸는데요. 학교는 사상 초유의 그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모임이나 집회는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코로나19 공포는 지금 당장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 그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치러내기도 했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이죠. 네,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신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대전 CBS 노컷뉴스의 신서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방송 이거 준비하자고 하니까 세 분이 두 분이구나. 강신철 교수님하고 신서구 기자님은 공통적으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그만큼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또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가라는 말이 네. 상당히 거슬려요.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이제 전문가라는 말을 하기도 좀 멋졌고 어떤 그 방송 이런 데서 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하겠다고 들어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전문가라는 말이 조금 좀 아껴서 써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그래야 비전문가. 네, 그냥 비전문가로. 일반인네 강신철 교수님 말씀이셨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정치 분야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네,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투표율 높은 게 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지 실제 저는 그게 영향을 일부 심리적으로 줬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강 교수님도 아마 비슷하게 그런 생각 하실 텐데 학기 중에 만일 투표를 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집에만 있다가 이제 투표한다니까 할 거 없어서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딱 하루 그날만 비는 날인데 그날 일부러 투표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세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19세, 20세에서부터 24세까지면 요 비율이
6%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유권자 중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 투표율이 2배만 올라가도 전체가 그러면 3% 이상 3%.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한쪽으로 이게 쏠리면 6% 표차가 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표였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그 이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서 예. 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코로나19 이거 해결하는 과정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힘을 좀 몰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이거 데이터로 나타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60%를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 정치 과정에 더 참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 이 전국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국가적으로 정치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게 일부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리는 있는 게 미국에서 옛날 뭐 911 사태 이런 거 일어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갈등의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사고가 하나 나면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 사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쫙 그렇게 몰리는 결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이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코로나 사태야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거 빨리 대처하고 정확히 우리가 국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한테 그 위기가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압승을 거뒀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거의 이제 참패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원인은 뭐 이 코로나 전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됐을까요? 그건 뭐 너무 뻔한 거라서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를 못 읽는 그 깊은 병에 걸려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촉을 세우고 안테나를 최대한 동원해서 그 민의를 반영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은 60년대 군사 독재 시절부터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에 역행하던 그 방식 있죠. 왜 이렇게 압제하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처음 참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4연패인가요? 4연패죠. 네, 4연패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게 더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투표 다시 하면 저는 더 심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태라면. 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실 수 없어요, 권선배 교수님.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가까운 거로는 사실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목 잡기 전형적으로 계속 아무 일도 못하게 한 거를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또. 지금 다시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것처럼 계속 더군다나 그 실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비례정당권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꼼수로. 뭐 이게 뻔히 보이는 꼼수를 자기들이 하면서 또 저쪽에 한다 그러면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그냥 뻔히 이게 다 일반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은 뻔히 보이는 거를 얼굴 하나 안 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하고. 근데 이거를
정말 강 교수님 말씀처럼 마비된 거죠. 네.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게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아요. 그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미디어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 방송 몇 개 채널과 뭐 몇 개 신문 요거에 그 정보를 모두 다 의존을 해서 거기서 어떤 프로파간다를 계속 내쏘면은 그게 먹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그 역으로 그러니까 SNS나 이런 뭐 그 인터넷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정보의 소스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통당은 그거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아닌가. 그 전통 언론에 기대어 가지고서는 자기네들 생각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 실제 이제 일부 보수 거대 언론들이 지금까지도 이번에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이 이슈를 몰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먹혔었는데 지금은 지금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것은 이제 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기사라든지 언론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그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만 하니까 당연히 먹혀들지 않죠. 저희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쓰는 사람인데 저희들도 기사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전에는 다른 검열을 썼다라고 이제 한다면 검열이 있었다고 했을 때 다른 검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의 스스로가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정서에서 벗어나는 기사는 이거 쓰면 바로 댓글에서 지탄을 받겠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언론보다도 더 정시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특히 북한 이슈도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선거 전에 그 미사일 그 실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슈가 못 됐던 것 같긴 해요.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진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하고 보수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견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좀 재편될 것 같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권선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어요? 고민하는 주제고요. 네. 새벽에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생각했는데 두 가지 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래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얼마나 포용적으로 갈 건가라고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그 변화지향적으로 갈 건가. 포용적이지만은 변화지향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재난 기본소득 막 나눠주고서 스웨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고 미래에 또다시 발생할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할 안전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직 우리는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가 특히 우리나라는 전혀 안 돼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대응을 할 건가라는 한 가지 축하고 또 다른 축은 얼마나 보편적인 거 또는 포용적인 거로 대응할 건가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가지 다른 패턴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가지 패턴이 나온다. 네. 그 네 가지 패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면서 포용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려면 이제 쉽게 녹색단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진보적으로. 네, 굉장히 진보적으로 실제는 저는 이렇게 유럽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지금처럼 지금 기재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스템 현재 있는 거 유지하려고 그것도 금융 이익을 계속 보존하려고 이 기본 재난소득을 풀면은 인플레이가 생기면서 금융권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융을 막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 기득권이잖아요. 완전히 가장 빨리 돈 벌고 가장 쉽게 축적할 수 있는 게 금융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가장 보수적인 데하고
사실 미국도 이걸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이걸 포기한 거는 벌써 2008년부터 포기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금융으로 통제하는 건 안 되니까 쓸 대로 마음대로 쓰자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가장 어떻게 보수적인데 아직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관료나 보수층은 여전히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보편적인 소득 하지 말고 70% 또는 그보다 더 적게 급한 사람 힘든 사람만 조금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자, 이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로 정치 세력이 재편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걸 잘 막아갖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위기가 굉장히 더 많이 큰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급진적인 그런 진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나 국민들 요구가 있었을 텐데 이게 상대적으로 잘 지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예. 너무 급진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실제 지금 당장 재난기본소득 논의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못 움직이고 또 다수의 국민들도 그런 미래지향적이거나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정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장 지향주의를 거의 50년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60년대부터 이게 사람들이 이미 DNA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장 마인드가.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득 성장,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성장의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막 이렇게 급진전되고 할 때 이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의 어떤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막아내다 보니까는 이게 거꾸로 오히려 더 고착화되는 이게 계기가 되면은 정말 하나도 우리는 얻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을 독일이나 뭐 일본 이런 데는 그냥 상식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고속 성장 시대의 그 단꿈에 젖어가지고 또 사실 이렇게 경제가 국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연초에 이제 뭐 2.4% 5%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보수 언론들이 엄청 비난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미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경제 지표가 10위권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무역 수출을 해서는 뭐 8위 막 이렇게 하는 국가가 이미 우린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계속 비교를 미국하고 일본 그야말로 세계 최강대 경제국하고 비교하는 버릇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좀 낮은 게 많아요. 일본보다도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도 되게 낮고 그렇죠. 그 실질 국민소득은 우리가 오히려 작년부터 넘어섰다고 하는 이런 이미 많은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성장하지 않아도 이 상태를 오히려 잘 활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냥 돈 벌러 사람들이 난리치고 가던 시간에 이제는 좀 조용히 앉아서 좀 책도 읽고 저는 이제 농사를 좀 많이 짓는데 그렇게 좀 자기 생활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서 너무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 가는 이 경제 마인드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잠깐 개입을 좀 해보면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정치권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인가였는데 점점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 정책 방향들을 어떻게 펼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내지는
민주당은 뭐 쪼개질 것이다 아니면 통합당은 쪼개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충격적인 얘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너무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양당 구도가 심화되고 양당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진보 정당들이 설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자면은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미래통합당의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의 교체, 주류의 교체 뭐 이런 얘기는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오히려 민주당 안에 있는 일부가 나와서 저는 이제 잠깐 선거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페북에 그런 걸 썼는데 차라리 민주당의 현재 의원들을 그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한테 갈 사람 가라고 해서 정의당 갈 사람 가라. 그렇게 하면 5개 당 정도가 네. 다당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오면은 오히려 변화의 동력이 좀 생기는데 지금처럼 서로 2당만 갖고 가면은 이거는 계속 보수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음 선거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느 당의 이름을 갖고 선거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문제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사실 나왔던 거잖아요. 다당제를 가자라고 하는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얘기를 끌어냈던 건데 민주당이 너무 세게 이겨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즐기려고 할지 모르는데 저는 뭐 오늘 터진 것처럼 이런 일 터지면은 민주당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그냥 이렇게 다 경쟁하면서 이렇게 뭉쳐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지역을 어떻게 포용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민주당 틀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이제 광주 뭐 이쪽 호남도 그렇고 이제 영남도 이게 다 지역 주인데 이거를 하나의 당으로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지역적인 문제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건 계층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포용적인 거 자꾸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양극화가 극대하게 늘어날 거예요. 특히 지금 취약계층은 뭐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 기본소득 어쩌고 해도 이 사람들이 회복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극화가 계층이 확 더 심화되고 벌어질 거거든요. 이거를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소위 말해 범민주 계열이 이러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넓은 스펙트럼을 좀 특색에 맞게 각 정당으로 분배해서 그러면은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내각제나 유럽형으로 가야지. 네. 양대 정당으로 가면은 일본 망하듯이 우리도 망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그거거든요. 망했어요? 일본이 망한 거예요. 이제는 일본은 재정적으로 보면 웃으면 안 되는데 통제 불능의 국가로 갔거든요. 일본은 통제 불능이에요, 사실. 난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우리나라 못 가게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에서 먼저 막았잖아요, 네. 못 가게. 일본 사람들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한국이 안전하다는 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으로 일본에서 쫙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아는 일본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실제 얘기하거든요. 우리 친하게 지내가지고 위험한 때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와 반대의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올 1월인가요? 한국이 만약에 코로나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한국 난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살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었다고 관방장관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돼야 살아남을까요? 이제 극우로 가야죠. 극우로 간다. 가서 없어져야죠. 네. 네. 아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에서 사라져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사회 변혁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해쳐 모여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당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네. 강신철 교수님의 말씀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사라져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한 극우 스탠스를 밟고 있는 정당은 해산을 하고 차라리 예.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게 그러니까 해쳐모여야 당내에서도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 일부 진짜 극우이면서 기존의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억압당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그 소수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그 보수 그러니까 보수도 왜 계층별로다가 상위 그 소득 계층의 보수가 있을 수가 있고 중산층, 저소득층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미통당이 갖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전체가 그냥 마치 하나인 것처럼 똑같이 뭉쳐가지고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 뭐 건전한 보수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기득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절대 안 놔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 다행히 이번 투표를 선거에서 하면은 그 그렇죠. 막말하던 몇몇 극우 사람들이 많이 아웃됐어요. 참 우리 그 투표하는 우리 시민들 저 대단하다는 난 생각이 드는데 그 왜 뭐 30명인가 이렇게 명단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웃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의 그 정치 의식, 시민들의 정치 의식은 급변한다라는 거를 이번에 절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그러면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 요즘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요즘 몸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보수 아는 쪽에서도 좀 더 보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아니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제주에서 선거도 참패를 했잖아요. 그 원희룡 지사가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주도 안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희룡 지사가 혹은 뭐 유승민 대표도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다음 그 차기 주자로서 이렇게 유망주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을 대선은 사실은 좀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이잖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이게 다 다시 그러니까 인물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판을 지금부터 짜면은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짜야 돼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서요? 그러면 여기서 해주세요. 그거 잘 말씀하시면 영입돼요? 비대위원장 김종인을 제끼고 저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었거든요. 그럼 미통당은 앞으로 어떻게 누가 리더가 되고 어떻게 재편이 될까요? 라는 말씀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똑 부러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뭐랄까 국민들의 정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미래통합당의 일부 기득권 세력들을 그 정치 세력에서 조금 배제시키려면은 젊은 그런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에서 필요한 존재들인 그럼요. 거잖아요. 예. 너무 오히려 그런 존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마지못해 찍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연대를 해서 그 이제 기득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들 안에서의 혁명 내지는 뭐 개유정란 이런 것처럼 좀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공수처법 이제 공수처 도입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안 좋은 일에 연루된 분들도 이제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아마 이런 범죄 혐의가 드러나거나 이런 분들도 꽤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정국이 좀 갖춰졌을 때 좀 젊은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좀 잘 새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렇게 좀 가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순수한 개인의 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간다고 할지라도 기득권 세력을 그 뭐랄까요 뒤엎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그 미통당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살아나오게 하는 거를 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자체 내에서 제대로 된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막말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좀 정치 세계에서 좀 배제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좋은데 그거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 제도의 변화 뭐 감찰 제도 이런 것들이 생기고 공수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어찌 보면은 민주당의 해야 할 역할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미통당이 제대로 변혁할 수 있게끔 법적 국회 안에서의 이런 제도를 좀 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기득권으로서 그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오고 그 어떤 보수 세력을 극우화시키고 그 몰아갔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좀 해주면 스스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 숨어있던 그 미통당 내에서도 젊은 소장파 제대로 된 보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에 그 뚜껑을 이렇게 딱 제거를 해주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보수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기대해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 할 때 사실은 뭐 민주당 자체가 사실 양보한 거였거든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그런데 이제 양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꼼수가 계속 생겨갖고 이제 완전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들으셨어요?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제로 한다든가 또 완전 연동형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저쪽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이 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틀을 그동안에는 양당이 서로 적대적 공존관계를 만들면서 서로 유리하게 계속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당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서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계속 가져온 건데 한쪽이 저렇게 완전히 쪼그러들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타협할 그러니까 헌법 개정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은 다음번 대선에서 한 번 더 깨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판이 다시 짜지겠죠. 그러니까 그 헌법 개정을 이제 문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헌법 개정하자, 분권형 개헌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틀을 바꾸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으면서 대통령 임기 줄일 테니까 뭐 중임제로 하고 아니면 뭐 내각제나 뭐 이 선거제도 바꾸는 거 하자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그걸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기득권 이 정당 중심으로 하는 이 기득권 연대가 무너지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 그 어떤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죠. 저쪽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뭐 세력이 이렇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명분이 있으면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정보도 발달해 있고 많은 SNS 같은 것들도 발달해 있으니까 명분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런 세력을 얻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예. 웬만한 사람은 다 대학 나와가지고 기사 쓰기 힘들다니까요. 아니 학교에서는 선생님 해먹기도 힘든데 학부모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시민 의식이라는 게 물론 정부도 잘 대응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우왕좌왕하고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요구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식하다. 그게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치인들도 좀 알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정치입니다라고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거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유승민 그 과거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만 봐도 그 국회 연설에서 굉장히 뭐 따뜻한 보수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이제 실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명분만 있으면은 보수 세력들도 충분히 그 재정비해서 세력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수 걱정을 하고 있네요. 아니 걱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니까 정치 지형, 정치 문화가 발달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짚어봤어요. 국민들의 의식은 점점 그래도 이제 연령층이 교수님들 두 분 계시지만 60대로 편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과거의 민주화 세력들도 이제 연세를 드시면서 이제 5, 60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의식 수준이 과거의 그런 이제 극우적 사고보다는 좀 아무래도 진보적으로 많이 변화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그렇게 뭐 극단적인 좌파적 진보 이런 분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막 겁날 정도로 이렇게 동아리나 아니면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술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겁날 정도로 막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할 정도로 좀 시원하게 통쾌하게 확 그 진보적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보수화된 진보들이 요새는 제 주변에도 많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 원상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수 같아. 아니 사실 저는 그 아주 그 유승민 의원 같은 자유주의적인 보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다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제가 유학을 간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때는 뭐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놀려고 유학 가신 거예요? 타임지 보면은 새까맣게 칠해든 잘려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갖고 그래서 조금 저기 하면 그 프랑스에서 온 잡지 같은 거 봐도 가위를 다 잘라갖고 그랬거든요. 맨 똑같은 1년에 뭐 50편, 60편 되는 그 개봉 영화 그것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해갖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이상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서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그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저기에 펜트하우스 뭐 이런 편의점 가면 다 있더라고요.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정도 자유도 안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고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못했으니까요. 하긴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 세대는 다 그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대학 다닐 때는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력적으로. 근데 민자당 하니까 아주 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왜 자유경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자유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지금은 다 버려놨죠. 네. 그래서 그렇지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 개인이 사실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그래도 많이 찾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말씀하신 용어 그 자유가 좀 많이 변모된 것 같긴 하고요. 훼손된 단어 많아요. 안 좋은 의미로 퇴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사회란 단어는 과거에 좀 어떻게 이념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경제 학과가 생길 정도니까.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정치는요. 그러면 결론을 좀 내볼게요. 우리 그래도 하실 얘기 없으시다고 하면서 한 40분 얘기하셨어요. 정치 가지고. 우리
그 세 분하고 말씀 나눈 거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우선은 보수의 재편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보수가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 안에서 어떤 그런 이제 질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보화로 이제 그쪽으로 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나 하나 더 네, 말씀하시죠. 보태면 그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그거를 자기네 그것도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보수가 됐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 가진 자의 오만을 부리지 말고 그걸 포용력으로 아까 예. 말씀하실 때 그 포용력으로 승화시켜서 그런 그 상대, 그러니까 미통당이라고 하는 그 보수 세력들이 깰 수 있는 틀을 좀 만드는 데 좀 기여하고 같이 공존하는 체제로 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지금 시청자 이 선배님께서요, 강신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수화된 진보들이 보수라고 선언하고 보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어떨까요? 강권 교수님 등이 앞장서 보수를 선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건강한 보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제가 글을 쓰면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써도 네. 그러니까 제 이제 스승님도 갖고 와서 보거든요.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상식이거든요. 그게 너무 이게 오랫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 사람들이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상식을 지금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저 자신은 그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은 보수예요. 네.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보수일 수밖에 네. 없어요. 그 부분을 이미 많은 걸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원칙대로 해라, 룰대로 해라, 이게 보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거를 오히려 이렇게 제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수는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직업상. 네. 강신철 교수님 네. 보수 선언하셨고요. 네. 우리 권선배 교수님, 네. 그 기자회견입니다. 내일 기사 쓰세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이름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미래도 없고 통합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래 얘기에 관한 게 사실은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사회는 이미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게 나타나니까요. 한쪽에서는 어쨌든 저출생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양극화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기술 변화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요. 이 기후변화도 중대한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이번 선거에도 사실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20대, 30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아주 냉소적이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해요. 시니컬하다는 얘기 뭐냐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만 있고 왜 자기들한테 아무런 배려도 안 해주고 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20대, 30대가 이 현 정치에 대해서 그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정당,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보수 선언. 이미 지났어요. 합리적 보수. 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제 지났어요. 그거 네, 뭐 두 분. 선언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네, 예. 진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안 믿는다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경제. 네. 경제가 사실 더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코로나19 이거 처음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좀 궁금하게 돼서 여러 개 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우선 전망부터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라든지 이런 그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전문가들은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 위기가 지나면 바로 지금 한참 침체돼 있죠.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U자형으로 바로 회복은 안 되지만은 서서히 회복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L자형,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각각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강신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자가 이렇게 L자 끝이 이렇게 올라간.
시간이 길게 긴 걸려요. 유자? 좀 긴 유자? 근데 이제 아까 성장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바른경제 시간에도 누차 얘기를 했고 국가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빨리 마인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상황은 다 경제가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우리가 세팅이 돼 있는데 계속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또 이렇게 뭐 보수나 이런 데서 공격하는 걸 두려워가지고 그 정책을 그쪽 방향에 어떻게 맞추려고 하면은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제 V자형 이렇게 반등, 뭐 U자형 반등 이런 거를 그것도 사실은 고정된 마인드셋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굳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느냐? 경제 상태를 꼭 그렇게 가야지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회복하면 우리는 뭐 이런 생태 문제라든가 아까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됐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도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너무 노력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우리한테 준 이 교훈을 오히려 거꾸로 새겨서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무엇에서 행복을 얻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런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이 사태를 겪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적으로는 뭐 하시는 말씀이 일견 타당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대책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은 뭐 엄청날 텐데 실업자가 지금 우리 그 통계 보면은 3월 말에가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실업자 수가.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금과 같이 한 뭐 두세 달 더 간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150만 명은 실업자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150만 명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책 위반자들은 깊이 있게 지금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실업률이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모든 경제에서. 왜냐하면 이미 그 먹고 살 만큼 뭐 연금을 받고 있거나 뭐 부동산 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받고 있는 안정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살을 부릴 뿐이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용직 이렇게 그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해고 상태에 몰리고 있어요. 당장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도래된 거죠. 이 사태가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 저는 그 말도 싫어하는데 물리적 거리죠. 사회적으로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거리를 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역 대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계층이 상당히 늘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U자가 되든 V자가 되든 뭐 L자가 되든 상관없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제는 잘 모르지만은 이 금융 산업의 그 버블 붕괴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융이란 건 상당수가 이제 버블이 껴 있잖아요. 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장사가 잘 많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안 되는 데 많죠. 그럼 자영업자들 대부분 폐업하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상가 공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상가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 끼어서 그런 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그 담보 받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금융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하면은 실직자들이 양산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실직자들 가정 경제가 이제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가계 대출 사실 우리가 정부의 그 국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지만은 반대로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위험하거든요. 금융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 소득 감소예요. 주택 매물금 쏟아질 수 있겠죠.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부동산 가라 하락할 여지 높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금융시장 붕괴 우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은 은행들 정리해고하고 뭐 이제 예전처럼 IMF 때처럼 은행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경제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위기는, 금융 불안은 사실 2008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할 때,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의 가치를 그냥 금융만 가지고 서포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미국이 제일 먼저 돈을 풀겠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만은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물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도 시작했고 일본도 하고, 우리만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그 포기 상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우리 대전 지역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근로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벌써 한 3주 가까이 됐네요. 그때 데이터를 받아보고서 놀랬거든요. 응답한 그 전체 360여 명 정도 되는 근로자 중에서 45% 정도가 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55% 정도는 그냥.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15% 정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벌써 3주 전이에요. 소득이 없다. 소득이 전혀 없다. 근데 그 3주 전에 그랬으면 이게 계속 소득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어나겠죠. 예, 그런 사람들. 예,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금융 문제랑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미국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월급제인데 미국은 주급제거든요. 전체가. 그리고 대부분 현금으로 줘요. 우리처럼 이렇게 또 은행에서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돈을 빨리 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견 없이 그냥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금융 부분이 그냥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재부도 저런 식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양적 완화라는 게 과연 이런 정부의 재정 정책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이제 그런 선례를 보여줬던 거였죠. 이걸 안 하면은, 안 하면 이분들을 당장,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 부분이 지금 1차적으로 빨리 한 달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분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빨리 대응을 하고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저는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게,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지금 돈 대주는 거 얘기하고 있고, 50조인가 뭐 지원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정유산업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 지금 늘어나는 생계에 정말 현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거기에 돈을 대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얘기하냐면 국유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돈 주지 말고 국유화를 해갖고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예, 실제로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그 항공사도 이제 다시 국유화를 했죠. 국유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산업 전체를 국가가 유지하는 거거든요. 전체 균형을 잡아가면서 국가가 직접 하는 건데,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면은 최저의 생계, 국민들이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업계 한쪽에 유지하면서 산업을 재구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정치권이나 특히 저는 이제 학자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해야 될 게, 절대 되돌아갈 수 없어요. 성장 중심 사고로 절대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되돌아가면 더 빨리 망할 거예요. 빨리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국유화 이거
유럽에선 다 얘기 나오고 실제 하고 있고 미국은 심지어 일반 주식까지 사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법으로 할 수 없는 채권까지 기업들의 채권까지 사주고 있어요. 기업을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 시스템이 어쨌든 돌아가도록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절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저는 공포스러운 게 지금 현재의 위기가 IMF 때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IMF는 미국이라는 갑이 있었고 우리는 완전한 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갑이 없어요. 갑이 없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금융의 본산이 미국이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잖아요. 이런 재정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그러니까 우리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돌아가 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물교환 시대까지는 아니어도 좀 경제도 이제 다른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런 보수적인 재정 운영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는 아직은 그러니까 양적 완화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죠 국가 채무를 비율이 지금 40%가 지금 안 되거든요. 올해 추경해봐야 43%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1위예요 우리가. OECD 평균이 뭐 110%인데 그러니까 독일 같이 경제 구조가 탄탄하다는 나라도 뭐 한 67%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그 50조 발행해서 이렇게 재난기금 주자는 것도 지금 반대하는 이런 거는 정말 이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소리다. 50조 지금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제가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거 뭐 나중에 그 후손들이 갚아야 될 그때 가서 나라가 없어지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경제의 그 막힌 부분을 구멍을 뚫어주는 게 오히려 미래에 우리가 그 재정을 다시 메꿀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지금 그걸 놓치면은 아예 진짜 어떻게 파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경제 활동 인구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성장 주도 정책으로 가던 것이 이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시점에서도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충격을 받은 건데 이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지금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을 그 당정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거.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한 3달 줘야 돼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기고 그게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끔 해주고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경제 구조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그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경제 구조를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지 옛날 걸 다시 돌아가고 또 경제 성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출 드라이브 걸고 무슨 대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줘가지고 또 그 낙수 효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저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네. 그 과거에 이게 대공황하고는 현재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은 공급이 과잉돼 갖고 결국 경제가 폭삭했던 그런 사례라면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이 정지가 돼 버려서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하지만은 대공황을 이제 세계가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사례들 보는 것도 좀 그래서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 번째로 대공황을 극복한 모델은 전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전쟁은 파괴를 하니까 계속 뭔가를 생산해 내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공급을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부시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삼았던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극복했던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흔히 얘기하는 국가에서 계획 경제를 통해 가지고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분배를 그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모델이 뭐 소련이나 동유럽 쪽이 이제 그런 모델이 바탕이 됐었겠죠. 그 세 번째가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수정자본주의, 뉴딜 얘기 나오고 교수님들 지금 말씀하신 국가 재정 정책을 해갖고 뭐 SOC 산업을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델이 경쟁을 했는데 수정자본주의가 최종 승자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도 앞으로 이제 이 위기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네. 100년 전에 사실 스페니시 플루가 딱 100년 1918년에 시작되었고 3년 동안 계속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스페니시 플루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인구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1차 대전도 같이 있었고 그거를 풀기 위해 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재정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재정정책을 쓰니까 인플레가 일어나 가지고 인플레가 돼서 과잉 생산. 그러니까 그 억압됐던 걸 풀으라고 확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이제 거기 그때 똑같이 락다운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를 풀리면서 재정정책이 드니까 이제 막 쓰면서 생산을 과잉 생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공황이 일어나게 된 전 단계가 거꾸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페니시 플루가 미국에서 전쟁 나가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미국에서 죽었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년 동안 전 국민이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돈도 풀고 풀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서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방향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생각을 한 가지는 해봐요. 세계대전이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 잘 알아갖고 이제 전쟁 시작하면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다 같이 쉽게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을 진행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 뭐 지금 BBC에서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공격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확전이 될 건가라고 하는 거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껴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한두 번 전쟁을 또 최근에도 했잖아요. 뭐 이라크에서도 하려고 그랬고 지금 시리아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전쟁 가지고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이게 이제 빌 게이츠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동 제한이 생기잖아요, 다. 근데 이동 제한이 생기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건들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른 쪽은 상업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층위가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삶의 필수적인 걸 어떻게 확보할 건가라는 문제하고요. 의식주 문제에 해당한 특히 먹는 문제, 물 문제,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생각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특히 이제 주생활 같은 거 하면은 지역에서 안 되니까 좀 사실 뭐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해외에서 온 거긴 한데 이게 글로벌한 네트워크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금융 시스템이 제일 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돌고 있거든요. 이 층위가 다르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일 위에 층에 있는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금융 네트워크, 금융 거래망이라는 게 실제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이게 무너질 때, 이 금융 네트워크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예를 들면 석유를 사오고 밀가루 사오고 이런 뭐 지금 목재는 이런 거 사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쭉. 근데 만일 이걸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 빨리 이제 찾아야 되죠. 지금처럼 마스크 줄 테니까 뭐 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물물 교환이죠. 예, 그것도. 예, 국가 간에 그런 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의 가장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 물 이런 문제를 최대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는 국가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각 층마다 특화된 거를 우리가 빨리 인식해가지고 지금처럼 뭐든지 다 외국에서 사올 수 있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마스크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예, 돈이 예. 있어도 할 수 지금도 없었던. 돈 있어도 여행 못 가잖아요. 다른 데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먹는 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어떻게 돈을 빨리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건가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과제고 그걸 장기적으로 하려면 거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먼 나라랑 할 필요 없거든요. 가까운데 동남아하고 중국하고만 해도 되니까 이거를 빨리 구축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경제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니까 어떤 게 유망 직종? 돈을 아니 꼭 위기에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흔히 이제 뭐 이런 불황에는 하이에나 산업 해가지고 주워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폐업하는 가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자재들 싸게 사다가 중고로 되파는 그런 뭐 사업이 잘 된다 잘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 뭐 지식산업으로는 헤드헌팅 같은 거 사람들 실직자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직업에 연결해주는 뭐 이런 게 이제 주망 직업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그거 알면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아니, 그 사실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긴 해요. 네.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어떤 산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배송 산업이 네. 그리고 과일 새벽 1시까지 제 친한 친구가 택배를 하는데요. 새벽 1시까지 배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게 예. 저임금 노동에다가 돈 버는 일이 안 되니까. 아니 돈 많이 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벌다가 쓰러지죠. 지금 실제 잘 되는 게 제가 얘기 들은 거로는 과일 가게 잘 된대요. 과일 가게? 예. 다 집에 있으니까 먹는 거 이제 요리해 먹으니까 동네에 있는 채소 가게가 다 잘 된대요. 실제 제가 얘기 들은 건 생협 같은 데는 매출이 예. 50% 이상 막 늘었다는 거예요. 혹시 장사 잘 안 되는 사장님이 악성 댓글 다실지도 몰라요. 아니, 다는 실제,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그런 부분들이 예, 좀 집에서 식당을 안 가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 먹다 보니까 식재료가 소비가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집에서 먹으니까 좀 이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강식을 많이 먹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는 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네, 하죠.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벌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이제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고민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오늘 이제 갇혀가지고 오늘 저기 뉴스에서 봤는데 의외로 지금 책이 많이 팔린대요. 네, 집에서 많은 시간 출판 보내니까. 업계가 계속 하향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매출이 올라가서 책이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서점들이 일종의 기회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제 좀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지식문화 사업,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동안에 얘기하는 지식문화 사업은 산업 사회에 편승한 지식문화 사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그 원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식문화 사업. 인문학적 소양을 좀 이렇게 쌓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레기를 소비하지 않더라도 누가 그러잖아요. 경제학자가 지금 세계는 모든 공장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계속 만들어내면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멀쩡히 다 쓸 수 있는 거 갖다 버리고 계속 새 모델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마케팅의 마술에 걸려가지고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소비를 계속 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또 그래야 그런 거 잘 사시잖아요. 뭐 만들고. 아, 찔리게 또. 아니요, 그래도 나는 재활용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빈자리를 그렇게 물질을 소비하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찾지 말고 지식문화 쪽으로 예술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도 그림 그리고 이래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별 도움이 안 되죠. 요즘에 이야기 되는 것 같고. 어제 그 학교에 우리 제자들이 그 학교 기업 뭐 이래가지고 가게터를 하나 얻어가지고 샐러드 바 이런 거를 하는 데 갔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사양 산업이거든요. 음식점을 지금 내는 거는 학생 아니야 누가 해도 안 돼요.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건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할 수 있는 산업이라서 학교에서도 뭐 창업하면서 그런 걸 자꾸 조장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어찌 보면은 잘못 가이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자영업자들도 먹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학생 창업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더 경쟁을 부추기는 거 이런 걸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하되 그런 걸 만약에 내더라도 그거를 그냥 음식점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일종의 지식문화 컨텐츠 사업을 하는 음식점. 그러니까 지금 서점도 사실은 사양산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독립서점으로 그나마 잘 이렇게 버텨나가는 데들 보면은 책을 파는 유통이 아니고 거기서 지식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화하면서 이게 그 서점 주인이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문화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버티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황금이 뚝 떨어지는 그런 직업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무슨 유망한 직업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유망한 직업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그야말로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양식과 소양을 키우는 게 진짜 그게 그 유망한 직업이에요. 그게. 네, 딱 그걸 선생님 같은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신서우 기자님이 오랜만에 뭔가 말씀하시는 아니 아까 교수님께서 저기 이 쓰레기 말씀을 아까 하시길래 거기 이제 뜨끔했어요? 생각난 게 있어서 요즘에 이제 집에서 계속 택배만 받아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은 안 되고 쓰레기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에 가서 이제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뭐 플라스틱이면 뭐 그 동안에는 뭐 얼마 했는데 그 반값 아니면 이거는 무료 이런 식으로 그냥 통보를 해서 쓰레기의 수거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간다고 해서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뭐 주민분들하고 분쟁도 생기면 아예 쓰레기를 아예 수거를 안 하는 수도 있다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말씀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문제는 많이 심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해요. 교수님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네. 마스크도 이거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미래치양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 가장 진보적인 건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도 그런 쪽으로 좀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금 로컬 푸드처럼 지역 순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자원 재활용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다 멀리서 온 거였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종이는 저 멀리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부터 온 거잖아요. 더 이상 못 온다고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는 종이 갖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역에서. 모든 쇠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안 납니다. 호주, 인도 이런 데서 갖고 온 거고요. 플라스틱 다 이거 석유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언젠가 이게 못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석유가 이렇게 값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면은 그러면 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국제무역이 이제 정지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재 있는 물가 상승의 우려도 높을 수 있고 당장 그렇죠. 네,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최대한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아까 창업 얘기하시고 일자리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도록 순환 경제를 하도록 해서 지역 쓰레기 재활용하는 거 이걸 빨리 주민들한테 이걸 하도록 하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져 갖고 하면은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하는데 석유에서 살려주고 항공에서 살려주고 해봐야 이건 아무리 살려줘도 위기가 오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우리한테. 일반 시민들이 사는데 금융에서 살려주고, 그렇죠. 예, 은행 살려주고 뭐 이런 거 해봐야 대우조선 해양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경험을 했었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걸 아직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돈을 넣겠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일부분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새로운 일자리가 빨리 생기도록 해서 이게 순환시키는 것이 되도록 하는 거. 그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걸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전체 국가가 위험한 상태로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얘기하고 있는 이 정유 문제, 석유 문제가 요즘 같으면 언제 끊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경제 얘기는 뭐 하실 얘기도 없으시다더니 시간 후짝후짝 잘 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 시청자분께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지 그냥 하시고 싶은 분이 하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반세계화 분위기가 퍼지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강해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다. 거 그 말씀. 네, 불가피하죠.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태리 같은 경우가 EU에서 실망했다. 그 마스크 필요한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아무도 안 도와주고서 마스크 수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EU에서 나가겠다는 분위기가 이제 확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나타나고 있고 독일은 독일대로 그동안 역할을 했던 건 못한다. 우리도. 이게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세계화가 갖고 있는 한계 더 이상 이걸 지속하거나 확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국가주의가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너무 극우로 가는 위험성, 민족주의나 과도하게 뭐 우리도 이제 국뽕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사실은 위험한데 그런 흐름이 생기는 것도 한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진단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서구에서는 아주 끔찍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죠. 신천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가 종교하고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를 묶어갖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점점 소규모화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아니면 경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예. 아니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왜 극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의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계속해서 트럼프라든지 유럽에서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더 극우 쪽으로 더 그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그런 가정하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정치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정확하게 그 극우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민족, 뭐 국가, 주의, 뭐 전체주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걸 극단적으로 쳐들어가는 거지 이제.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뭐 흔히들 정반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사실은 저희 학과 이름도 이제 글로벌 IT 경영학과인데 글로벌이라고 하는 마술에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게 주는 위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거의 단맛만 찾아서 너무 많은
학교, 정부, 무슨 기업 이런 데가 너도 나도 글로벌 하면서 그 마술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번에 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민족주의, 국가주의, 뭐 전체주의 이런 쪽으로 갈 우려가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안 갈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균형점 중간에서 좋은 어느 정도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왕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거의 장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소생태계 그 제인 구달이 쓴 책에 보면 뭐 식물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이 있어요. 식당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 주장은 그거예요. 이게 글로벌한 식품 유통체인 때문에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고 그리고 몬산토나 이런 대형 그 푸드 그 기업들 이런 데로다가 너무 극우 자본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강식품을 로컬에서 가까운 그 농촌에 이렇게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오히려 더 그 작은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도 꼭 뭐 우리가 석유가 안 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동네에서 그 계약을 맺어본도 석유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그 구매를 하고 이렇게 그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경제 구조를 가져가는 게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심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책은 희망의 씨앗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인구달. 희망의 씨앗이 아닌가요? 그 식물 관련된 식당인가 그래요. 식당이요? 밥상. 희망의 밥상인가? 희망의 밥상? 희망의 자연. 밥상이야 밥상. 희망의 자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인구달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네. 출판사마다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그래서 그 유해 뭔가? GMO. 네. GMO 식품이 유전자 변형, 콩, 무슨 밀 이런 거야 70-80%가 이미 다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래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가루의 대부분이 그런 GMO 식품이고, 근데 이런 거를 그렇게 비난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같은 이런 글로벌 그 푸드 체인 안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그런 소생태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계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량 생산이 안 되면은 이 곡물 가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죠. 그건 그런 대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저개발 국가 이런 데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음식이 제대로 공급이 되게 해주는 장점은 누리되.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먹는 치킨은 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GMO 콩 사료를 닭들이 먹고요. 그 닭들이 자라서 콩으로 만든 기름으로 튀겨지니까 결국은 네, 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했던 얘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커뮤니티가 소규모화되는 쪽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뭐 거기서 찾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신석 기자님이 옆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한번 좀 끌고 가져보시죠. 아니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주제를 받고 열심히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 이 동호회라든지 사적인 모임 같은 것들은 지금은 뭐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뭐 자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면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일이나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여가나 이런 어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한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을 같이 가지고 와서 예전에 했던 거하고 같이 병행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변화가라면 그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고는 뭐 크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뭐 자가격리 비슷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찌 보면은 10%도 안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업 유지상 또 사회적 체면 유지상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사람들을 가서 만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라 하니까 핑계 대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만나기 싫으면 그냥 안 가고 그게 오히려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 저는 이 장점은 그냥 살려야 되겠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강시지 교수님 개인의 이제 아니,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저도 왜냐하면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많이 나눌수록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저도 뭐 일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거나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뭐 이게 약속 자체가 거절하기가 쉬워졌죠. 예, 거절하기가 쉬워져. 아니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또 있으시더라고요. 약속 없는 거 알 테니 아니까 그날 딱 찍어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적인 혹은 좀 어려운 자리들은 많이 자리가 없어져서 그래도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굉장히 모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 좀 쓸데없는 모임들도 상당히 있고 이름만 올려놓는 모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동호회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 수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대해졌던 거리 좀 정리 수순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찾아본다고 아까 찾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이론을 보니까 매슬로우의 뭐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리, 안전, 뭐 소속감, 그다음에 인정, 그다음에 성취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이 불안한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이 억눌러져 있는데 안전만 확보가 되면 다시 소속감에 대한 이 욕구가 다시 한번 이게 나오게 되면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동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밀접도는 강해지되, 그러니까 퍼져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걸러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스포츠도 이렇게 운동 하다 보면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가 이제 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긴 한데 또 감염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줌바 댄스 천안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런 스포츠 이런 온라인 것들이 좀 스포츠가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VR 이런 거 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온라인 수업 계속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어제 이렇게 쭉 한번 받은 거 보면은 그 온라인 소통의 한계를 너무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영상하고 소리밖에. 나머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오프라인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히 지금은 이제 느끼고 있는데 옛날처럼 무조건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골라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저는 AR 같은 이 가상 스포츠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중심의 그러니까 산에 제일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산에 진짜 많아. 산에 엄청나. 그러니까 수통고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거기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이 달라. 야구장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구장은 TV로만 보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오히려 몇 사람씩 모여서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그리고 뭐 이제 테니스 치듯이 사실은 제일 많이 돈 버는 데 중에 하나 골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걸 혼자 하는 거니까. 네, 몇 사람이 같이 하니까 하더라도 떨어져서 하니까. 네, 떨어져서 하고. 그래서 실제는 골프장이 지금
근래 보기 드문 호황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돈 많은 분들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도 많고 그런 것처럼 개인 중심 또는 소규모의 새로운 스포츠, 새로운 활동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동네 카페 지금처럼 생긴 거 그런 소규모 공간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생겨나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만 독특한 문화가 생길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말 로컬의 시대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의 시대. 로컬에서 살 수 없으면은 이제는 불행한 시대인 거예요. 그 왜 중국 고사에 보면은 버드나무 가지를 흰 거를 피려면 펴놓으면 안 된대요. 제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반대로 해놔야 그나마, 그나마 중간으로 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처럼 그 온라인 수업이나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를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택근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사를 끌고 나와서 교통 유발시키고 사람 시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데 이번에 제 딸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동선에 누가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이제 재택근무를 했는데 생산성이 오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억지로 그 재택근무했던 기업들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0-90% 달하는 데가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더 높은 데도 있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는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그래서 개인의 생활도 보장을 하고 그런 측면을 이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이제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가공실이 높아지겠네요. 부동산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죠. 교육 측면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그 후배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안 해본 분들이 뭐 줌이라는 거 이런 걸 사용하는데 되게 막 어색하고 힘들고 배우는 과정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거 가지고 수업이 될까 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 수업을 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강의 내용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특히 저도 이제 3과목을 하는데 그 1학년 과목 하나는 저 이거 온라인으로 진작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그 학습 진도 그러니까 그 지식의 뭐랄까 습득률 이런 게 훨씬 높아요. 그리고 출석률은 100%고 30명이 듣는데 1학년들이 지금 엄청 많이 빠져요. 수업을 그 옛날 1학년 수업 해보면 근데 지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책 출석하고 퀴즈 보고 과제 내고 하면은 성실히 다 대답하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온라인으로 할 걸. 근데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후배 교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진짜 이거 수업 같지도 않고 이거 낭비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목의 성격에 따라 또 그 강의 스타일에 따라서 온라인 강의가 더 유효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회조차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편하잖아요. 뭐 수업 가가지고 그 책 펴놓고 애들한테 뭐 시켜놓고 교수들은 좀 쉴 수도 있고 수업하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온라인으로 하려면은 한 20분만 해도 양 엄청 많이 강의가 돼요. 일방적으로 막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컨텐츠가 더 많이 전달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후배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좀 특히 이제 시니어 교수들이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조금 그래도 습관화될 때까지 이번 학기 말까지라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다시 원상복구하면은 그 온라인 강의로 유리한 강의조차 앞으로 기회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유리한 과목, 효과적인 과목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말씀이 기세요. 죄송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확률이 높아졌다. 그게 이제 좀 더 유리하거나 그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 이제 그런 학습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그 원격 근무도 마찬가지로 그게 어쨌든 트렌드로 분명하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변화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확실한 것 변화가 예상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산업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 봤거든요. 육아나 돌봄도 과거에는 이제 좀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좀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육아나 돌봄 서비스들을 하는 곳들도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소비자들이 이제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 공부방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라인 교육을 한다면 마을 공부방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인터넷 보면서 한두 부모가 그냥 지도해 주면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군데서 다 해도 되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하면서 자, 얼굴 좀 보자 뭐 이렇게 보여주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제 상황이 집에서 아무리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동네마다 또는 아파트 단지에 한 뭐 라인마다 나름대로 그런 공용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학습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하고 저녁 때는 모여서 취미 활동 이런 작은 공간들이 훨씬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 거기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고 해결하는 건 이거는 꼭 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없겠지만은 삶의 많은 문제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학원 한 명씩 따로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아는 것입니다 안가 이 공간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제적으로. 근데 지금 그 권선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키도 거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제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실업률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기업은 인건비가 무서워서 사람을 고용 못해요. 다 ATM 뭐 이런 자동화 기계로다가 전부 다 대체를 하고 로봇가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뭐 그야말로 사회적 무슨 재난기금 뭐 이거 받듯이 그냥 기본소득 주면 먹고 사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옛날처럼 어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 제조를 하는 그런 공장 라인에서 일을 해서 돌보는 식의 일자리를 일자리라고만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아이 돌보는 거,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 거에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최저임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50만 명이 실업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가 생겨도 한 150만 명이 생길 거예요. 그럼 150만 명한테 최저임금을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준다고 계산하면은 한 30조가 필요해요. 1년에. 12달 월급을 주는 거. 계산해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30조를 풀면 또 거기서 또 세금 걷어들이기 때문에 일부 환수가 돼요. 그럼 경제가 살고 그다음에 큰 돈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야말로 로봇 인공지능 가지고 고효율로다가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 일반 국민들이 그야말로 가족들과 즐겁게 아이들 보면서도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고용 구조 이런 걸로 가는 게 나는 답이다. 보수 선언에서 다시 또 진보로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수적인 아이디어예요. 가족의 가치라든가 개인의 가치 이게 그동안에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반공만 보수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보수는
근대 보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가족의 가치. 아니 제가 개인의 말씀드린 자유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수 말씀드린 이유는 보수는 일단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장에 좀 더 많은 걸 맡기자인데 이제 개입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거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거든요.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어요. 네, 코로나 전국 이후 우리 사회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네, 비전문가 한 분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죄송합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닥쳐올 위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잘 대비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정말 지금이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모두 좀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이제 끝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구 기자님부터 이렇게 순서로 제가부터요. 싫어하시죠? 저는 오늘 잘 배우고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를 하라니까. 비전문가가 나와서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기 삶을 찾자 이럴 때일수록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빨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재난을 준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그 준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빨리 만들지 않으면 위기 때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게 아니고 큰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과 행복하게 또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먹는 거 사는 거를 같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나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핵심 키워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네, 시청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